2020년도 2학기 자기공명 영상 특론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두 권의 책이 이번 학기에 사용할 예정인 참고 교재입니다. 주교재는 아니고 참고 서적이니까 이거를 구입할 필요는 없고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지금 이 두 권의 책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MRI를 구동시키는 펄스 시퀀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MR 피직스와 관련해서 많은 대학들이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수업을 길게 하지는 않고요. 간략하게 이번 학기 어떤 것을 배울 건지, 그리고 MRI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미리 알려드리면, 일단 지금 11월 3일 날은 KSMR, 그러니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주관하는 ICMRI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 학회 자체는 매년 봄에 열리던 학회인데, 이번에 코로나 감염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되다가 여름으로 한번 연기되었다가 지금 최종으로 정해진 거는 11월 3, 4, 제가 알기로는 2박 3일에서 11월 3, 4, 5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학회를 이제 11월 3일 날 참관하는 걸로 해서 이제 수업을 대체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특별히 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대학원 수업이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중간과 기말고사는 따로 없고 대신에 이제 다른 과목들이 중간 기말고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 기말고사 때는 이제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적 평가는 시험이 없으니까 과제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이 과제의 형태는 어떤 논문을 읽고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은 이제 12월 8일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학기에 다룰 대략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과목을 이제 1년짜리 과목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개설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는 MRI와 관련된 이제 물리학적 현상, 물리학적 수학적 현상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나 이제 내년 2학기 때 진행될 두 번째 수업에서는 MRI 펄스 시퀀스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미지 컨트라스트와 관련해서 일단 MRI는 자석이니까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RF 펄스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완,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그리고 이제 펄스에 대한 어떤 그 사이클, 그리고 T2나 이제 스피네코 펄스에 대한 거, 그리고 이미지 스페이스 관련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슬라이스 셀렉트, 그다음에 프리퀀시, 그다음에 페이즈 엔코딩 그레디언트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프레 트랜스폼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과 이제 자, 그래도 적어도 이제 스피네코랑 그레디언트 에코는 이번 학기에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스피네코와 그레디언트 에코를 다루되 지금 이거를 우리가 발표 수업으로, 발표 과제로 이제 진행해 볼까 이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후반부에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님께서 이제 어드밴스드 MR 테크닉과 관련된 특강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비교적 간단한 얘기들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MRI는 의료 영상 장치입니다. 자, 의료 영상 장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물론 이제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이제 정말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자, 인체 내부의 단면 영상을 얻는 이제 영상 장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 영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체 내부의 단면 영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인체 내부의 단면 영상 중에 이제 총 5개, 5종류의 이런 영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엑스레이, 두 번째가 이제 초음파, 세 번째가 CT, 그리고 이제 이게 펫이라는 장비에서 얻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MRI와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는 우리가 인체 내부의 조직을 하드 티슈와 이제 소프트 티슈로 나누었을 때, 자, 하드 티슈에 해당하는, 즉 이제 뼈와 관련된 영상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비와 이제 검출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엑스레이. 그리고 자, CT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엑스레이와 비슷한 개념인데, 자, C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하드 티슈뿐만 아니라 소프트 티슈도 약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CT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펫도, 자, 지금 엑스레이 CT 펫 같은 경우는 모두 방사선을 이용하는 장치들인데, 자, 이제 방사선에 대한 소스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요 엑스레이와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내보내는 장치가, 방사선을 내보내는 그 소스가 장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장치가, 그리고 CT라는 그 장비가 방사선을 직접 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펫은 방사선을 검출기가 장치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선 그 소스는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환자 혹은 피험자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내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게 되면요, 그 체내에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제 붕괴하면서 거기서 방사선이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펫이라는 거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목적이 체내에 있는 이제 암 혹은 염증과 같은 그런 이제 조직들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펫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어떤 동위원소를 쓰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암 검출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펫은 이제 FDG라고 하는 플로르에이틴, 자, FDG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게 되고요. 뭐 화학기호로서는 플로르에이틴을 사용한 그런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복중의 태아를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태아의 영상을 얻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자, 장점은 지금 여기 있는 이 CT,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그 다음에 펫과는 달리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이제 피폭의 우려가 적다는 거고요. 단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상의 해상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안전성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MRI입니다. MRI의 장점은, 자, 소프트 티슈의 컨트라스트. 자, 지금 보면은 이 소프트 티슈라고 할 수 있는, 자, 주의해야 될 게 이 바깥에 보이는 게 뼈가 아니고요. 이제 그 우리 이제 뼈 쪽에 있는 지금 지방 조직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백질 부분과 지금 회색질 부분이 컨트라스트, 즉 대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자, 이게 MR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RI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컨트라스트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치는 하나인데 다양한 종류의 컨트라스트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MRI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의료 영상 장치라는 것이 이제 인체 내부의 단면 영상을 얻는 장치인데, 자, 메디컬 이미징 디바이스, 즉 이제 의료 영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도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 인체 내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자, 어떤 이제 해부학 도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지식을 공유했었는데, 자, 이것도 사실 인체 내부를 우리가 직접 관측을 하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결과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의료 영상 장치가 없을 때 이제 이런 영상들을 혹은 이런 뭐 해부학 도감 같은 의료 지식들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뇌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될 이제 뭐 MRI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 이제 뉴로 이미징, 즉 이제 뇌의 영상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머릿속에 있는 뇌가 궁금한데, 그 뇌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해부학 도감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해박 도감을 만들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자, 잘라봐야 되고 그것을 잘라보려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픈 환자 혹은 내 머릿속이 이제 궁금한 거죠. 내 머리가 정말 건강한지 혹은 이제 뭐 병원을 찾아온 어떤 환자의 머릿속이 뭐 어떤 질환이 있어서 아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 이제 의료 영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의료 영상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MR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RI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7테슬라 MRI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서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이 이제 해부학 도감 중에 실제 이제 죽은 사람의 뇌를 얇게 이제 잘라서 이제 사진을 찍은 후에 이제 각 부분이 어떤 이제 부분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그런 이제 해부학 도감이고, 자, 오른쪽은 죽은 사람이고 이제 그 이 뇌와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서 이와 같은 해박 도감을 만든 그런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7테슬라 MRI 브레인 아틀라스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징은 자, 살아있는 사람의 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죽어있는 사람의 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보기 위한 혹은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 내부를 보기 위한 그런 이제 의료 영상 장치로서의 이제 MRI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영상 장치는 이제 말 그대로 의료 영상 장치이기 때문에 주 목적은 이제 환자 진단과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로 이제 환자 진단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환자 진단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때 의료 영상 장치가 어떤 장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일예로서 이제 브레인 튜머 환자가 있습니다. 자, 브레인 튜머 환자가 있는데 이 브레인 튜머 환자가 이제 병원을 내원했을 때 만약에 의료 영상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자, 이 환자의 증상을 혹은 이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문진의 형태. 자, 문진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가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혹은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로 문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진과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의사의 머릿속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혹은 어디가 불편한 환자는 이런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자, 경험이 많은 경우에 좋은 의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많은 혹 환자를 진단해 본 경험이 많은 의사여야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이제 좋은 혹은 훌륭한 의사로 이제 생각이 되었었죠. 자, 근데 요즘은 이제 뭐 MRI, CT, 엑스레이와 같은 자, 의료 영상 장치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료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진단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의사가 아니고 뭐 의료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 환자의 머리를 딱 봤을 때 지금 이제 MRI 영상이고요. 이 환자의 MRI 뇌 영상을 봤을 때 어디가 아픈지 딱 알 수 있죠. 그쵸? 지금 딱 봐도 이 부분이 이상해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티슈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러면, 자,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환자의 증상을, 자, 지금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아픈 것을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크게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고통과 그럼 이제 주관적인 그런 척도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경험이 없는 의사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이
MRI 혹은 이 의료 영상 장치를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진단의 목적 외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료 영상 장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자,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환자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자,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뇌에 있는 흑질 혹은 이제 서브테이션 나이그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정상적으로 이제 분비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서브테이션 나이그라가 이제 망가졌고, 뭐 어떤 이유이든 망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파민이 이제 도파민 분비가 원활치 않은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파킨슨증의 증상이 자, 이제 손떨림이죠. 자, 내가 원치 않는데 손이 떨리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걸음걸이가 어눌해집니다. 어눌해진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자, 첫 발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걷는데 처음에 걷기 시작한 단계에서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운동 이상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유명인들이 이제 뭐 이와 같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와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이제 대표적인 환자들이 되겠고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한 번 발병하고 나면 치료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약으로서 치료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술로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이 여기 있는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서브텐션 나이그라 혹은 이제 서브달라믹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도파민 분비가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병이고요. 그러면 도파민 분비가 원활하면 이 병의 증상이 완화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처음에는 약물로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약물로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증상이 만성화되게 되면 그게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태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환자가 원할 경우에 이와 같은 시술 혹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시술이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일렉트로드 지금 이제 뭐 DBS 리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일렉트로드를 머리에 직접 꼽아서 자, 전기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 STN이라고 하는 한 2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티슈에 이 프로브를 꽂아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자, 전기 자극을 주기적으로 받았을 때 그 부위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의 분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프로브를 혹은 DBS 리드를 굉장히 정확한 위치에 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부위에 우리의 뭐 전체 몸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혈관도 많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경도 굉장히 중요한 신경도 많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경과 혈관 그리고 다른 어떤 조직들을 피해서 지금 이 부분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그 도달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작습니다. 2mm라고 하는 혹은 뭐 아무리 커도 한 5mm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닿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좀 이제 무식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제 벤 건이라고 하는 그 DBS 수술용 기구가 있었는데 한 10개 정도의 DBS 리드를 한꺼번에 환자의 머리에 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빼가면서 어떤 게 정확하게 꽂혀 있는 프로브인지를 찾아서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자, 근데 이 경우에 한 10개 정도의 프로브를 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겠죠. 간혹 뭐 수술을 하다가 다른 중요한 이제 뭐 티슈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을 잘못 찔러서 이제 뇌출혈로 이제 뭐 몸이 더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자, 그런 경우를 이제 뇌 영상을 직접 이용하면서 다시 말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MRI 영상이나 CT 영상을 보면서 이 DBS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MRI 영상은 아니고요. 자, DBS 리드가 들어간 이후에는 여기
지금 여기 일렉트로드 자체가 이제 MRI에서 이제 아티팩트, 그러니까 영상의 왜곡을 만들기 때문에 MRI 영상을 얻을 수는 없고, 자, 이건 수술 후에는 이제 CT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CT를 이용해서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자, 이제 수술 후에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MRI 영상을 직접 찍으면서 이 환자의 어느 부위에 이 DBS 리드를 넣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기술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MRI 혹은 이제 의료 영상 장치의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MRI라는 의료 영상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MRI라고 하는 것은, 자, 정의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높은 자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의 단면 영상 또는 이제 분광 정보를 얻어서 질병을 진단하는 비침습적인 영상 장치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높은 자장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MRI는 자석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러니까 세기가 굉장히 센 그런 이제 자석을 이용하는 의료 영상 장치이고요. 자, 뭐 내부 단면 영상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 이제 대부분의 의료 영상 장치들이 마찬가지인데, 자, 분광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자, 분광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고유의 이제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자, 주파수 도메인으로 놓고 지금 그 화학 물질들을 펼쳐놓게 되면 그 화학 물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고유의 프리퀀시 정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펼쳐져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화학 물질들이 지금 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광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창기에 많이 사용됐었던 이제 NMR. 자, MRI가 이제 개발되기 전에 NM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존재했었습니다. 자, NMR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이런 분광 정보를 얻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것을 이제 영상화해서 만든 것이 이제 MRI라고 하는, 자, 영상으로 만든 것이 이제 MR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자, 비침습적인 영상 장치인데, 자, 비침습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실제로 뭐 뇌의 영상을 혹은 뇌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잘라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칼을 댄다든가 뭐 주사를 찌른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침습적인 것을 제외하고, 자, 환자한테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고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R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 자석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CT, 엑스레이, 펫과는 다르게 MRI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자, 비피폭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피폭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MRI는 피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장점 외에 단점은 무엇이냐를 이제 얘기해 보면, 자,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영상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와 같은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고속 영상 기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영상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자, MRI를 우리가 배우기에 앞서서 이제 뭐 자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자장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RI의 그 자석의 단위를 나타내는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지금 테슬라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MRI의 이제 자석의 세기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1.5 테슬라가 가장 많이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이제 3.0 테슬라 MRI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저렴해진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1.5 테슬라보다 3 테슬라로 갔을 때 뭐 보다 이제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MRI를 구별할 때 이와 같은 구별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있는 것처럼, 자, 뭐 하이, 그다음에 미드, 로우 필드 스트렝스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자, MRI 자장의 세기를 가지고 이제 뭐 하이, 미드, 로우를 갖다가 정하게 되는데, 자, 로필드 같은 경우는 자, 0.3 테슬라 이하의 MRI를 이제 로필드 MRI라고 얘기하게 되고, 뭐 이와 같은 뭐 1테슬라 MRI 혹은 뭐 0.5 테슬라 MRI가 지금도 쓰이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작은 병원들,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이 아니라 로컬에 있는 뭐 작은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요. 이런 저자장 MRI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가 이제 0.3 테슬라에서 1.0 테슬라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자, 하이필드가 뭐 과거에는 1 테슬라보다 큰 것을 무조건 다 하이필드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울트라 하이필드라고 해서, 자, 7 테슬라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 하이필드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테슬라에서 7테슬라 사이를 이제 하이필드, 그러니까 1.5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3.0 테슬라도 주로 이제 하이필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울트라 하이필드라고 얘기하게 되면 7테슬라 MRI가 이제 울트라 하이필드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7테슬라가 끝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어서 자, 환자 진단의 목적으로는 7테슬라가 가장 높지만 연구용 목적으로는 11테슬라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독일과 이제 프랑스에서 14테슬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테슬라라고 하는 자석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자, 일단 1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 가우스. 자, 우리가 자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제 테슬라가 있으면 이제 가우스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 가우스를 우리가 1테슬라라고 하는데, 자, 지구의 자장이 이게 적도에서 재느냐 아니면 이제 극지방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근데 평균적인 지구의 자장을 0.5 가우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0.5 가우스로 얘기하게 되고, 자, 평균적인 지구의 자장을 0.5 가우스로 가정했을 때 약 2만 배 높은 게 1테슬라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자,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거나 뭐 했을 때, 그 폐차장에서 그 폐차된 차를 들어 올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집게 형태로 들어 올리는 거 말고요. 자석의 형태로 들어 올리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주로 이제 3테슬라 정도의 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뭐 차들이 보통 뭐 1톤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게가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무게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석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7테슬라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굉장히 정말 센 자석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제 지구의 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극지방과 이제 적도에서 잴 때 이제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자, 적도에서는 약 0.3 가우스, 그리고 이제 극지방에서 0.7 가우스가 나타나게 돼서, 자, 평균적으로는 약 0.5 가우스가 이제 지구 자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RI는 이제 자석을 이제 우리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매그넷, 즉 이제 자석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자석 안에 이제 사람을 눕히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의 머리를 이제 찍기 위한 장치이고요. 자, 지금 헤드 코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안테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테나는 이제 송수신을 다 하는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송신용과 수신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테나를 통해서 RF 에너지를 환자한테 쏴주고, 그 RF 에너지가 환자의 몸에 주입되었다가 바깥쪽으로 이완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시 이제 검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파트는 이제 지금 여기 자석과 그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하게 되는 이 헤드 코일 혹은 이제 그냥 RF 코일이 있고, 자, 여기 하나를 더하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강의 후반부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고요. 자, 뭐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이 정도,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석이 존재하고 그 자석 내부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구멍으로 이제 환자를 위치시키게 되고, 그리고 RF 에너지를 쏴줘서 그 RF 에너지가 돌아 나오는 그 RF 에너지가 주입되면서 이제 환자의 티슈가
흥분 상태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즉 여기 상태로 가게 되고, 그 여기 상태에 있던 티슈가 이제 이완되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를, 자 여기 리시버 코일이라고 하는, 자 안테나가 그것을 검출하게 되면 환자로부터 자기 공명 영상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RI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비침습적으로 그리고 피폭 없이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우선 있고요. 그거 외에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자, 이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의 동일한 사람한테서 같은 MRI를 이용해서 얻은 영상들입니다. 총 이제 4개의 영상이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와 같은 영상 같은 경우는 T1 그러니까 강조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처럼 보이는 영상이 T2 강조 영상, 그리고 이제 T2 스타 강조 영상, 그리고 이제 플레어 영상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 안쪽에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백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바깥쪽에 좀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회백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백질과 회백질의 그러니까 백질과 회백질의 티슈의 그, 인텐시티, 그러니까 그 신호의 강도가 지금 여기 같은, 그러니까 이 T1 강조 영상 같은 경우는 백질이 밝고 이제 회백질이 어둡게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T2 강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백질이 오히려 어둡게 보이고 회백질이 좀 더 밝게 보이는, 자, 반대의 그런 티슈 컨트라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와 같은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2개의 영상과는 또 다른 어떤 대조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다양한 대조도의 영상을 하나의 MRI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뭔가는 달라지겠죠. 자, 그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펄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펄스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자, 펄스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뭐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펄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펄스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인데, 뭐 뒤에서 이제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자, 펄스에는 이제 2가지 펄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레디언트 펄스와 그 다음에 이제 RF 펄스. 자, RF 펄스와 그레디언트 펄스를 시간에 대해서 나열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을 달리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펄스 시퀀스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자, 펄스 시퀀스를 다르게 하면, 다시 말하면 RF 펄스와 그레디언트 펄스의 조합을 우리가 달리하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대조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MRI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대조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MRI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와 같은 영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혈관의 영상인데, 자, 동맥혈관을 강조한 영상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맥혈관을 강조한 영상입니다. 자, 뭐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MR 엔지오그래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Susceptibility Weighted 영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정맥 혈관을 강조한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자, 우리의 뇌에 있는, 자, 신경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같은 환자는 아니고요. 뭐 제 머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얻었던 영상인데, 자, 지금 오른쪽은 해박적 영상인데 반해서 왼쪽은, 자, 신경을 강조한 영상입니다. 자, 신경 정보를 담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색깔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임의로 정한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신경의 연결도 우리가 MR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그 신경 다발의 방향, 주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이제 좌우로. 자, 지금 이 영상을 기준으로 좌우로 연결된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로 이제 신경이 연결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초록색.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은 위아래입니다.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방향으로 이제 연결되는 신경들은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부학적 영상도 다양한 대조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혈관의 영상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신경의 영상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대조도의 영상을 하나의 MRI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MRI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시 이제 펼쳐서 영상을 이제 그려봤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T2 강조 영상, 그리고 T1 강조 영상, 그리고 이게 이제 동맥혈관, 그리고 정맥혈관을 강조한 영상, 그리고 뇌신경 영상이 있고, 자, 여기 있는 요것들은 이제 새롭게 추가한 것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영상이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자, 뭐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주로 이제 그 연구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자, 뇌에서 특정 부분에서 에너지가 소모될 때, 자, 뇌가 뇌의 특정 부분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산소가 공급되게 되고요. 자, 산소 포화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제 MRI 영상의 대조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미세한 대조도의 차이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어떤 부분이 그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은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능성 자기공행 영상, 혹은 이제 펑셔널 MRI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PET이라고 하는 장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공간 해상도가 낮다라는 것인데, 그 공간 해상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PET MR 이제 퓨전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분광 정보입니다. 자, 티슈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물질을 갖다가, 자, 이 가로축이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이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와 같은 그 고유의 주파수 정보를 이용해서 그 화학 물질들을 갖다가 매핑한 형태로, 지금 어떤 화학 물질들이 환자의 경우에는 뭐 적더라, 많더라를 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판단하는 그런 진단의 목적으로서 이용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을 MRS, 자, M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의료 영상 장치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그 과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당연히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엑스레이 장치를 처음 개발해서, 자, 1901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뭐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의료 영상 장치의 역사를 이제 다시 써머리 하겠지만, 자, 엑스레이가 가장 최초에 개발된 의료 영상 장치입니다. 그래서 190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CT가 개발되었습니다. 자, 뭐 하우스필드와 이제 커맥이라는 분이 이제 CT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첫 영상을 얻었는데, 자, 첫 번째로 얻었던 영상은 이와 같은, 자, 사실 뭐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게 뭐 우리 뇌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내부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 보인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장비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지금은 자, 이와 같은 CT 영상을 얻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굉장히 최근입니다. 노벨상을 이제 1979년도에 받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MRI는 어떠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자, MR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러터버라는 분과 이제 맨스필드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념적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얻었던 MRI 영상입니다. 뭐 지금 보고 있는 MRI 영상에 비해서 물론 이제 뭐 노이즈도 좀 많고 해상도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2003년도, 자, 2000년도 이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러터버라는 분은 심지어 이제 2007년도, 비교적 최근까지
살아 계셨고, 지금 맨스필드 이분은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 외에 이제 뭐 MRI 혹은 NMR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자, 뒤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이제 라비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럭과 이제 푸어셀이라는 분, 그리고 자, 언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MRI라고 하는 단일 기기를 개발함으로써, 자, MRI에 이제 뭐 어떤 원리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단일 기기로서 이만큼 단일 기기인 MRI로서 이만큼의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 MRI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한 분 정도 더 이제 MRI를 이용한 어떤 노벨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 fMRI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죠. 자기응명 기능 영상인데, 자, fMRI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가장 노벨상에 근접해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이지 오가와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 계신 이제 과학자가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분이 아마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MRI를 이용한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장치의 개발과 관련된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렌트겐이 엑스레이 영상을 1895년도에 얻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엑스레이, 엑스선 검출 장치 혹은 엑스선 영상 장치를 만들고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자, MRI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NM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지금 1946년도에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CT가 1967년도, 자, 지금 NMR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개발되고 CT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하우스필드가 이제 어, CT를 개발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첫 MRI 영상이 73년도에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펫이라고 하는 오디오 영상 장치가 MRI보다 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지금 개발되게 됐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뭐 그 노벨상 수상자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없고요. 자, 그리고 자, MRI가 처음 이제 의료 현장에 들어가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약 80년대입니다.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 이제 초음파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0년대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초음파가 이제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은 재작년에 이제 7테슬라 MRI가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진단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고자장, 초고자장 MRI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길 것 같은 그런 역사였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혹은 의료 영상 장치들이 개발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RI 역사를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독일의 과학자 라비가 이제 뉴클리어 레조넌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얻었습니다. 이제 NMR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처음 얻었고요. 라비가 이제 뭐 NMR 시그널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NMR 신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가능성을 얘기했고, 실제로 NMR 신호를 얻은, 자, 처음으로 실제적인 NMR 신호를 얻은 사람은 여기 있는 이분입니다. 에드워드 퍼셀이라고 하는 분이 NMR 신호를 이제 최초로 얻었고요. MR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제 블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텐데, 이제 펠릭스 블럭이라고 하는 분이, 자, 그러니까 펠릭스 블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에서 신호를 얻는데, NMR 신호를 얻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클리어 레조넌스 시그널, NMR 신호를 얻고, 그 NMR 신호를 얻는 수학적인 방법, 즉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블락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NMR 현상과 관련된 이제 그 시상수 혹은 감쇄 상수인 T1과 이제 T2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정의한 사람이 자, 펠릭스 블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락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NMR 신호 혹은 이제 MRI 신호를 갖다가 이제 정의하는 블락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이제 시상수 T1과 T2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T1과 T2는 말 그대로 시상수입니다. 시상수이기 때문에 뭐 T1, T2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의미는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자, 블럭이란 사람이 처음에 정의한 것이 T1, 처음에 정의했기 때문에 T1이라고 정의를 붙인 거고요. 자, 써서 얘기하면은 자, T1, 뭐 T2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자, T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사용된 시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T2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분이 여기 있는 요 나마디안이라고 하는 분인데, 불행하게도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못 받았고, 본인도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판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한 역할이 실제 이제 MRI 영상을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을 만도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노벨상을 못 받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러터버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러터버 이전에 얻어졌던 그 MRI 신호로는 자, MRI가 아니라 NMR이죠. NMR 신호는 자, 어떤 신호입니다. 영상이 아니라 신호의 형태로 얻어지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러터버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신호가 아니라 영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레디언트 필드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페이즈 엔코딩, 그다음에 프리쿼시 엔코딩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혹은 그레디언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재구성하는 자,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제 백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백 프로젝션이 있고 이제 프레 트랜스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중에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래디언트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이제 백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백 프로젝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도 이제 펫 영상, 그러니까 PET 영상을 재구성한 데는 이와 같은 이제 백 프로젝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터버가 MRI 신호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페이즈 엔코딩과 이제 프리퀀시 엔코딩을 이제 추가하게 되었고요. 자, 근데 우리가 페이즈 엔코딩은 주로 이제 Y축에 보통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 프리퀀시 엔코딩은 이제 X축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Z축 영상이 남게 되는데요. 자, X, Y 평면 외에 3차원을 표현하려면 이제 Z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G축과 관련해서 이제 슬라이스 셀렉티브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슬라이스 셀렉션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추가한 것이 이제 맨스필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맨스필드 이후에는 이제 3차원 상에서 이제 구별 가능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차드 언스트라고 하는 분이 자, 러터버가 아까 자, MRI 신호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백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제 뭐 수학적 혹은 이제 그 프로젝션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리차드 언스트는 이 프리퀀시 엔코딩, 그러니까 프리퀀시 정보를 담은 영상을 자, 우리 이미지 도메인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레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영상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그런 기초를 처음에 만든 분이 지금 리차드 언스트가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도 MRI의 영상을 이미지 도메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맨스필드라고 하는 분이 자, EPI 영상이라는 것을 얻었는데, EPI 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영상을 얻는 시간이 보통 이제 뭐 하나의 볼륨을 얻는데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 EPI 영상 기법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3차원 영상을 하나 얻기 위해서 대략 한 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 얻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제 영상의 왜곡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EPI라는 이런 영상 기법을 얻었다라는 것이 또 이 맨스필드의 또 하나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제 다마디안이 실제로 얻은 영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985년도에 이제 FDA 승인이 나서 이제 최초로 사용된 그런 이제 MRI입니다. MRI를 생산하는 회사 중에 이제 제일 큰 기업은 이제 독일에 있는 지멘스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이면서 이제 매출도 굉장히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1847년도에 처음 이제 설립이 되었고 처음에는 지금 이와 같은 뭐 모든 이제 전자 장비들을 다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컴퓨터도 개발하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회사를 이제 스핀오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벤큐라고 하는 이런 회사, 근데 후지스, 아토스를 갖다가 이제 뭐 그 다른 회사에 팔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의료 영상 장치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생물학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는 다 한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전자회사, 그러니까 뭐 어떤 제너럴한 그런 전자회사라기보다는 의료 영상 장치를 만드는 의료 영상 장치의 기업으로서,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이제 생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료 영상 장치 시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멘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지멘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핵심 5대 계열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대기업이 이제 GE, 미국에 있는 GE, 그다음에 이제 필립스가 있어서 흔히들 이제 GPS라고 하게 됩니다. 뭐 GE, 필립스, 지멘스를 줄여서 뭐 GPS 3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하게 되면 이제 캐논이 이제 뭐 보통 네 개의 기업을 꼽게 되면 이제 캐논이 들어가게 되고요. 5개의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이미징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삼성이 MRI를 개발했었습니다. 개발했었는데 뭐 작년에 이제 사업을 접었고요. 어, 이 MRI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에 비해서 그 특허, 즉 이제 기술에 대한 장벽이 굉장히 높았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벽을 넘지 못해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뭐 삼성이 접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5개의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개의 기업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지멘스, then 필립스, GE가 이제 주로 이제 MRI를 생산하는 이제 메이저 3사가 되겠고, 자, 지금 이제 도시바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도시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에 캐논에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캐논 메디칼로 이제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히타치가 이제 또 하나의 MRI 생산 업체였었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히타치 MRI는 이제 최근에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회사인 이제 유나이티드 이미징이 또 하나의 그 MRI 주요 이제 MRI 회사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MRI 관련된 이제 사고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MRI의 이제 호스트 컴퓨터, 그러니까 즉 이제 MRI를 우리가 작동시키는 콘솔이 꺼지게 되면 MRI의 자장도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MRI의 콘솔이 꺼져도 자장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게 MRI 도어가 있으면 MRI 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메탈, 그러니까 자석에 끌릴 수 있는 그런 메탈 성분들은 다 제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와 같은 사고가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데 MRI가 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솔이 꺼졌기 때문에 자장도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청소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어떤 휠체어나 아니면 뭐 침대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때 그 침대나 어떤 휠체어가 MRI에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두 개의 유튜브 동영상들이 MRI 자장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뭐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니까 뭐 재미삼아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사고가 화상입니다. 자, 이제 뭐 MRI라는 것이 이제 뭐 자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RF 프리퀀시를 이용한다 그랬죠. RF 에너지를 외부에서 주입시켜 줄 때 규정된 것 이상의 RF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티슈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 이게 근데 피부는 우리가 그러니까 뜨거운 그런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뜨겁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뭐 어떤 알람 장치를 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령 우리 이제 체내에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인체의 조직이 화상을 입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그 조직이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항상 이제 SAR라고 하는 Specific Absorption Ratio Rat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서 SAR 기준으로 뭐 얼마 이상의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도 포함됩니다. 특정 시간 동안 얼마 이상의 라디오 프리퀀시가 인체에 주입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전 규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 규제를 따른다라고 하면, 자, FDA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MRI 영상을 찍기 전과 찍은 후에 인체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은 뭐 아직 설명을 안 했었는데 MRI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MRI들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MRI입니다. 자, 그리고 초전도 자석이라는 것은 이제 초전도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가스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헬륨을 이용하게 됩니다.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이제 초전도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초전도 상태가 깨졌을 때 그 액체 헬륨이 기화되면서 이와 같이 기화된 헬륨 가스가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그 헬륨 가스에 의해서 이제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이제 안전 사고들에 주의하자라는 의미로서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MRI 룸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석에 붙을 만한 그런 메탈들은 다 제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뭐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지어 뭐 7차선 MRI 같은 경우에 들어갈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잘못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망가지기도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때 이제 MRI에 접근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메탈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MRI의 피직스에 대해서 좀 다루고,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